조용한 강당 안에 낮은 웅성거림이 흘러나왔다. 임직원들의 시선은 단상 위로 향했다. 마이크 앞에서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화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그것을 평화의 다른 이름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진짜 평화는 관계의 회복이 아니라 관계로부터의 거리에서 온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청중의 숨소리가 멎었다.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말을 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화해를 마법처럼 여깁니다. 한 번의 악수로 모든 게 풀리고 과거의 상처가 사라지고 다시 이전처럼 웃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신뢰가 한 번 무너진 자리에 억지로 다리를 놓으려 하면 더 큰 균열이 생깁니다. 나는 경영자로 또 인간으로서 그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용서는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화해는 관계의 재개를 의미합니다. 둘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잔잔한 조명이 비치는 무대 위에서 내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나는 내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일하고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많은 사람에게 배신도 당했습니다. 가까웠던 이가 등을 돌리고 신뢰했던 이가 뒤에서 칼을 꽂은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내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화해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마주했을 때 정말 편안했습니까? 그 신뢰가 진심으로 회복되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답이 이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용서는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화해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나는 용서를 했지만 화해를 하지 않은 적이 많습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성숙입니다. 잠시 강당 안이 조용해졌다. 마이크의 작은 잡음이 스쳤다. 나는 그 소리마저 받아들이며 말을 이었다. 여러분, 리더의 자리에 서면은 이해와 관용이 미덕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모든 관용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냉정함이 조직을 지킵니다. 용서는 개인의 자유이지만 화해는 조직의 신뢰를 건 문제입니다. 누군가 배신을 저질렀을 때 그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너그러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메시지입니다. 배신해도 괜찮다는 신호, 그 신호는 조직을 무너뜨립니다. 나는 천천히 연단 앞을 걸었다. 나는 묻힌 이병철 회장님 곁에서 경영을 배우며 관용을 리더의 덕목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관용은 때로 구조를 파괴합니다. 한 사람의 실수를 덮는 것은 용서일 수 있지만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게 만드는 것은 방임입니다. 진짜 리더는 마음으로 용서하되 시스템으로는 단호해야 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나는 손가락으로 마이크를 두드렸다. 여러분, 오늘 나는 화해라는 단어를 새롭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화해라는 상대와 다시 손잡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남은 독을 비워내는 과정입니다. 상대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안에 남긴 분노와 원망을 지우는 일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화해입니다. 청중 중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시선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옮기며 말했다. 나는 젊은 시절엔 관계를 되살리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며 알았습니다. 어떤 관계는 끝나야 합니다. 그것이 나와 상대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끝을 인정하는 용기가 때로는 더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사람과 다시 가까워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이 평안합니까? 아니면 불안합니까? 만약 불안하다면 그것은 당신 내면의 경고입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때로는 관계를 끝내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겁게 울려 퍼졌다. 모든 인연이 영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역할을 다한 인연은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기업도 인간도 관계의 순환을 인정해야 합니다. 붙잡는다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놓아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말하고 싶습니다. 용서했지만 화해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냉정이 아니라 성숙이었습니다. 인간관계의 진정한 평화는 관계의 회복이 아니라 거리의 확보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오며 배운 가장 큰 진실입니다. 나는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내뱉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화해를 원할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화해를 원하는가? 아니면 평화를 원하는가? 그 답이 당신의 내면을 지킬 것입니다. 청중의 눈빛이 고요히 흔들렸다. 그리고 잠시 후 조용한 박수가 번져 나왔다. 나는 젊은 시절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보았다. 열심히 하면 된다. 성실하면 언젠가 인정받는다고 믿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순진한 계산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1960년대 초 도쿄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아버지 곁에서 경영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때의 삼성은 지금과 달랐다. 직원 수천 명이 아니라 수백 명, 회의실의 의자도 삐걱거렸고 서류 대신 손으로 쓴 보고서가 쌓여 있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열정이 있었다. 우리는 모두 꿈을 꾸었다. 한국이 가난을 벗어나 세계 속에 이름을 올리는 날을 나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고 싶었다. 어느 날이었다. 나는 회사에 중요한 기밀이 외부로 새어나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자료 유출이 아니었다. 내가 믿고 의지하던 한 동료가 경쟁사의 핵심 데이터를 넘긴 것이었다. 그를 나는 친구라 불렀다. 함께 밤을 새우며 전략을 세웠고 어려운 시절 서로를 격려했다. 그런데 그가 나를 배신했다. 처음 그 사실을 들었을 때 머릿속이 하얘졌다. 분노보다 먼저 밀려온 것은 허탈함이었다.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회사 복도에서 그를 마주쳤을 때 내 안에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깊이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 감정에 지면 나는 이 조직을 지킬 수 없다. 나는 그날 이후 그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법적인 절차를 밟았다.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대응했다. 사람들은 내게 냉정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이것이 조직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인간적인 동정심으로 회사를 흔들리게 할 수는 없었다. 나는 그때 배웠다. 용서는 개인의 문제지만 신뢰는 구조의 문제라는 것을. 구조가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져도 아무것도 세울 수 없다라는 걸. 며칠 후 그는 내게 찾아와 말했다. 회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는 그런 일 없겠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진심을 읽었다. 그러나 단호히 말했다. 용서는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함께 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다. 나 역시 마음이 무겁고 괴로웠다. 하지만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 나는 그날 밤 내 방에 앉아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눈발이 흩날렸고 어둠 속에서 서울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마음속에서는 한 문장이 떠올랐다. 리더는 감정보다 구조를 지켜야 한다. 그때의 결단이 지금의 삼성을 만들었다고 나는 지금도 믿는다. 그 일을 겪고 난 후 나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실력이 뛰어나도 신뢰가 없으면 함께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신뢰는 계약서에 쓰인 글자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약속의 결과였다.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다시 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나는 그 이후로 사람을 뽑을 때 가장 먼저 물었다. 이 사람은 위기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능력보다 믿음, 성과보다 책임을 보았다. 경영은 결국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마음속에 철칙 하나를 세웠다. 한 번 깨진 신뢰는 다시 붙이지 않는다. 도자기를 아무리 정교하게 붙여도 금은 남는다. 아무리 용서를 해도 균열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균열이 언젠가 또 다른 틈이 된다. 나는 그것을 너무 많이 봤다. 젊은 시절에 나는 이상주의자였다. 모든 관계는 회복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사람의 마음은 금속이 아니라 유리였다. 한 번 금이 가면 반짝이지만 그 강도는 이미 잃어버린다. 나는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 너무 많은 대가를 치렀다. 회의실에서, 현장에서, 심지어 가정에서도. 신뢰는 단 한 번의 배신으로 끝이 났다. 하지만 그 끝을 인정했을 때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가능했다. 그 후 나는 회사의 모든 시스템을 다시 설계했다.
문서관리, 보안, 의사결정 구조까지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내 철학이 담겨 있었다. 용서는 개인이 하고 화해는 조직이 판단한다. 나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감정은 용서하되 시스템은 냉정하라. 그것이 회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세월이 흘러 IMF 위기를 겪었을 때 나는 또다시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다. 내부의 혼란, 신뢰의 흔들림, 그리고 사람들의 불안. 그때도 나는 처음의 원칙을 떠올렸다. 감정이 아닌 구조로 결정하라. 나는 냉정함 속에 따뜻함을, 따뜻함 속에 냉철함을 유지하려 했었다. 리더는 언제나 인간적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비정해야 한다. 그것이 리더의 숙명이다. 나는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결정들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느낀다. 사람을 믿는다는 건 감정이 아니라 판단이다. 신뢰를 주는 건 쉬워도 지키는 건 어렵다. 나는 그 어려움을 통해 성장했다. 그리고 그 성장의 밑바탕에는 한 가지 진리가 있었다. 용서와 화해를 구분하라. 용서는 내 마음의 자유를 위한 것이고 화해는 다시 관계의 족쇄를 차는 일이다. 나는 자유를 택했다. 그것이 냉정처럼 보였을지라도 결국 나를, 회사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나는 그 젊은 날의 고통에 감사한다. 그때의 상처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때의 결단이 삼성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다. 여러분도 언젠가 비슷한 순간을 맞을 것이다.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때 혹은 멀리해야 할 때 그때 기억하라.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지켜라. 그것이 리더의 길이다. 그것이 내가 젊은 날 배신을 통해 배운 가장 값진 수업이었다. 삼성의 역사는 위기의 역사였다. 나는 늘 그렇게 말해왔다. 위기를 겪지 않은 기업은 성장하지 못한다. 그러나 위기를 겪고도 변하지 않은 기업은 사라진다. 그 사실을 나는 1990년대 초반 뼈저리게 배웠다. 그때 삼성은 외형적으로는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매출은 늘었고 세계 시장에서도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부로 들어가면 달랐다. 제품의 품질은 제각각이었고 조직은 느슨해졌으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회의실에서 늘 같은 보고를 들었다. 회장님,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해외 진출이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내 눈에는 그것이 허상으로 보였다. 나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품질은 어떤가? 소비자의 신뢰는 얻었는가?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다. 충분합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충분하다는 말이야말로 위기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 해 여름 나는 유럽 출장을 다녀왔다. 한 전자매장에서 삼성 제품이 구석에 밀려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걸 봤다. 옆에는 일본 브랜드 제품이 반짝이며 진열되어 있었다. 직원에게 물었다. 왜 삼성 제품은 여기 있나?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건 잘 팔리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찔렀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결심했다. 이제는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 겉만 번드르르한 숫자가 아니라 본질을 새로 세워야 한다. 품질, 신뢰, 사람, 그것이 삼성을 다시 세울 기둥이었다.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모든 임원을 불러 모았다. 호아마트홀의 조명이 밝게 켜졌고 수백 명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잘못 가고 있습니다. 강당하는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나는 단호하게 이어갔다. 지금의 성장은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숫자에 취해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회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품질이 회사를 지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비자는 우리 제품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광고가 아니라 진짜 신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뢰를 잃었습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제품 하나를 들었다. 휴대용 라디오였다. 겉보기엔 멀쩡했다. 하지만 전원을 켜니 잡음이 섞였다. 나는 그 소리를 마이크에 대고 들려주었다. 들립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임직원들의 얼굴이 굳었다. 나는 말을 이었다. 이 소리가 우리의 양심입니다. 우리는 이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시장의 비명을 무시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그날 이후 나는 품질 혁명을 선언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 말은 즉흥적인 분노의 표현이 아니었다. 절박함의 외침이었다. 나는 스스로부터 바꿨다. 회의 방식을 바꾸고 보고 체계를 바꾸고
공장의 청결 수준까지 새로 점검했다. 한 번은 독일 공장을 방문했을 때 생산 라인에 먼지가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즉시 가동을 중단시켰다. 직원들이 당황했다. 회장님, 일정이 늦어집니다. 나는 말했다. 먼지가 품질을 망친다. 작은 먼지가 결국 회사를 무너뜨린다. 사람들은 나를 완벽주의자라고 불렀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완벽을 향한 집착이 아니면 혁신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품질 혁명은 단순히 제품을 바꾸는 운동이 아니었다. 사람의 의식을 바꾸는 혁명이었다. 나는 임원들에게 말했다. 생각을 바꿔라. 사고를 바꿔라. 방식이 아니라 근본을 바꿔라. 조직의 DNA를 바꾸는 일은 쉽지 않았다. 저항도 많았다. 오랫동안 익숙한 방식에 안주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은 위협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나는 그때의 위기를 통해 배웠다. 관용은 때로 독이 된다. 시스템은 냉정해야 한다. 사람을 살리려면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다뤄야 한다. 그때부터 나는 조직 내의 신뢰 구조를 다시 세웠다. 실수는 용서할 수 있지만 배신은 용서할 수 없었다. 신뢰가 깨진 자리는 다시 세워지지 않았다. 나는 몇몇 중역을 직접 불러 말했다. 능력이 아니라 태도를 보겠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보겠다. 신뢰는 성과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몇몇 고위직을 교체했다. 언론은 이를 냉혹한 개혁이라 불렀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냉혹함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그 시기 나는 매일같이 새벽에 사무실에 나왔다. 창문 밖으로 서울의 새벽이 희미하게 밝아올 때 나는 혼자 서류를 정리하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결정이 옳은가? 수많은 사람의 생계가 내 판단 하나에 달려 있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신뢰를 지키지 않는 조직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것이 내가 배운 경영의 진리였다. 몇 해가 지나자 세상은 바뀌기 시작했다. 삼성의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았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광고가 아니라 품질을 보고 선택했다. 그때 누군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셨습니까?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감정을 버리고 원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뿐이었다. 인간적인 유혹을 이겨내고 냉정함 속에서 따뜻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리더의 숙명이다. 나는 오늘도 젊은 세대에게 말하고 싶다. 성공은 감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냉정한 판단과 원칙 위에 쌓이는 것이다. 실패는 언제나 교만의 그림자에서 시작된다. 나는 그것을 3번의 위기에서 배웠다. 신뢰의 붕괴, 품질의 붕괴, 그리고 의식의 붕괴. 이 3가지는 기업을 망하게 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바로 세우면 기업은 다시 태어난다. 여러분, 위기는 끝이 아니다. 위기는 거울이다. 그 속에서 자신을 보라. 나는 그 거울 앞에서 수없이 나 자신을 부쉈다. 그리고 다시 세웠다. 그 과정이 고통스러웠지만은 그 고통이 회사를 살렸다. 리더는 울어도 된다. 그러나 멈추면 안 된다. 감정은 흘려보내되 원칙은 지켜야 한다. 그것이 나를, 삼성을, 그리고 이 나라의 산업을 살린 진짜 힘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믿게 되었다. 회사가 어려울 때일수록 리더는 더 냉정해야 한다. 그리고 더 따뜻해야 한다. 냉정함은 구조를 세우고 따뜻함은 사람을 살린다. 그 둘이 함께 할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 나는 그 사실을 품질혁명 속에서 배웠다. 그것이 나의 3번째 인생 수업이었다.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조직을 이끌면서 이 단순한 진리를 잊지 않으려 했다. 사람들은 자주 말한다. 회장님, 신뢰는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단호히 대답했다. 아니다. 신뢰는 한번 금이 가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정교한 도자기와 같다. 깨진 조각을 다시 붙여도 틈새는 남는다. 그 틈이 바로 불안의 시작이다. 신뢰는 금속처럼 단단하지 않다. 그것은 유리처럼 투명하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깨진다. 나는 경영을 하며 그 깨지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다. 한 임원이 보고를 속였을 때, 한 협력업체가 계약을 어겼을 때, 한 직원이 회사의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했을 때, 그 모든 순간마다 들려오는 소리는 같았다. 쨍하는 미세한 금소리. 그리고 그 다음은 침묵이었다. 그 침묵 속에서 조직은 서서히 썩어 들어갔다.
신뢰가 무너지는 과정은 언제나 조용하다. 처음엔 사소한 약속이 어겨진다. 늦은 보고 미뤄진 일정,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그것은 구조의 균열이다. 나는 늘 말했다. 한 번의 거짓은 1000번의 진실을 삼킨다. 경영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신뢰의 싸움이다. 거래처가 우리와 계약을 맺는 이유는 단지 가격이 싸서가 아니다. 우리를 믿기 때문이다. 직원이 회사를 위해 일하는 이유도 월급 때문만이 아니다. 이 조직이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회사는 방향을 잃는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신뢰를 시스템의 중심에 두었다. 나는 임원회에서 자주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신뢰는 감정이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다들 고개를 갸웃했다. 나는 설명했다. 신뢰를 개인의 성품에 맡기면은 언제든 흔들린다. 그러나 그것을 시스템으로 만들면 개인이 흔들려도 조직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모든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만들었다. 보고, 체계, 회계, 절차, 품질 관리. 사람의 양심이 아니라 제도의 힘으로 신뢰를 세웠다. 그것이 품질 경영의 본질이었다. 품질은 단순한 제품의 완성도가 아니라 신뢰를 수치화한 결과였다. 나는 신뢰를 나무의 뿌리에 비유하곤 했다. 뿌리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썩으면 나무 전체가 쓰러진다. 회사의 화려한 성장은 가지와 잎일 뿐이다. 진짜 근원은 보이지 않는 신뢰다. 그리고 그 신뢰는 매일같이 점검해야 한다. 방심하는 순간 뿌리는 썩기 시작한다. 나는 그런 썩은 냄새를 감지하는데 누구보다 민감했다. 사람의 말보다 눈빛을, 보고서보다 행동을 봤다. 한 번의 변명보다 한 번의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걸 알고 있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태도로 증명된다. 어느 날 한 임원이 내 앞에 와서 말했다. 회장님, 이 계약은 우리에게 큰 이익을 가져올 겁니다. 다만 조건이 조금 불투명합니다.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조금 불투명한 이익은 결국 큰 손실이 된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날 이후 그 계약을 취소시켰다. 당장은 손해였지만 나는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였다. 한 번의 편법은 100번의 설명보다 무겁다. 그것이 회사를 망친다. 나는 IMF 시절에도 같은 철칙을 지켰다. 시장이 무너지고 환율이 폭등하며 모두가 두려워하던 시기였다. 그때 많은 기업들이 단기 이익을 위해 불투명한 거래를 시도했다. 그러나 나는 명확히 말했다. 삼성은 절대 편법을 쓰지 않는다. 우리가 무너질지언정 신뢰는 지켜야 한다. 그 결정이 때로는 가혹했다. 하지만 그 가혹함 덕분에 우리는 다시 일어섰다. IMF 이후 삼성은 신뢰의 이름으로 세계 무대에 섰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신뢰는 가장 비싼 자산이며 동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여러분, 신뢰를 잃는 것은 단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되찾는 데에는 평생이 걸립니다. 아니, 어떤 경우엔 영원히 되찾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리더는 언제나 자신을 경계해야 합니다. 나조차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는 내 자신에게도 엄격했습니다. 말과 행동, 약속과 결정 사이에 단 1mm의 틈도 만들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내게 말했다. 회장님은 너무 완벽을 추구하십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완벽을 향해 가려는 의지가 있어야 최소한의 신뢰라도 지켜진다. 완벽을 이룰 수는 없지만 완벽을 향한 태도는 믿음을 만든다. 리더십의 본질은 권위가 아니다. 신뢰다. 리더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따라오는 이유는 그가 옳았다는 믿음 때문이다. 나는 여러 번 직원들에게 사과한 적이 있다. 내가 틀렸을 때 그 자리에서 즉시 인정했다. 어떤 회의에서는 젊은 사원이 내 의견을 반박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나는 웃으며 말했다. 좋습니다.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당신 의견으로 갑시다.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졌다. 신뢰는 이렇게 쌓이는 것이다. 리더의 권위는 완벽함이 아니라 진정성에서 나온다. 나는 늘 말했다. 신뢰는 계약서보다 강하다. 계약은 법이지만 신뢰는 양심이다. 법은 상대를 묶지만 신뢰는 마음을 묶는다. 그래서 신뢰를 지킨 조직은 위기 때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이 삼성의 DNA였다. IMF 위기 때 나는 수많은 외국 파트너들에게 전화를 받았다. 그들은 말했다.
우리는 삼성을 믿습니다. 함께 갑시다. 그 한마디가 나를 울렸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 그것이 신뢰였다. 이제 나는 젊은 세대에게 묻고 싶다. 여러분은 신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실수를 숨기지 말고 약속을 지키십시오. 신뢰는 화려한 언어가 아니라 조용한 행동에서 생깁니다. 하루의 작은 약속, 동료에게 한 말, 고객에게 한 설명, 그 모든 순간이 신뢰의 씨앗입니다. 그것이 자라서 회사를, 사람을, 세상을 지탱하는 숲이 됩니다. 나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한겨울 회의가 끝나고 돌아가던 길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머릿속에 떠올랐던 말이 있습니다. 신뢰는 눈과 같다. 쌓일 땐 조용하지만 녹을 때는 순식간이다. 여러분, 이 말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신뢰는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회복을 기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뢰를 지키는 자만이 진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수십 년 동안 배워온 네 번째 교훈이자 나의 경영 철학의 중심입니다. 돈이란 무엇인가? 나는 평생 이 질문을 놓지 않아. 기업을 이끌며 수조 원의 돈이 오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속에서 돈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젊었을 때 나는 돈을 결과로 생각했다. 일을 잘하면 따라오는 보상, 성공의 증거. 그러나 나이가 들며 깨달았다. 돈은 결과가 아니라 시험이었다. 돈은 사람의 품격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적을 때는 돈이 사람을 따르지만은 많아지면 사람이 돈을 따라간다. 그 경계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어렵다. 나는 젊은 시절 삼성의 초석을 다지며 무수한 유혹을 받았다. 빠른 이익, 화려한 제안, 손쉬운 거래. 하지만 나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돈은 어떤 가치에서 나왔는가? 그 질문 하나가 나를 지켜주었다. 나는 확신했다. 가치 없는 돈은 독이다. 한순간 달콤하지만 결국 조직을 병들게 한다. 나는 임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돈을 벌기 전에 돈을 다루는 철학부터 세워라. 우리는 너무 자주 얼마나 버느냐에 집착한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버느냐이다. 돈은 인간의 사상과 태도가 그대로 녹아있는 에너지다. 더러운 생각으로 모은 돈은 반드시 더러운 곳으로 흘러간다. 나는 그래서 회사 내에서 항상 품질이라는 단어를 돈보다 먼저 꺼냈다. 품질이란 단순히 제품의 완성도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양심이자 철학이다. 품질이 무너진 이익은 오래가지 않는다. 반대로 품질을 지킨 손해는 결국 이익으로 돌아온다. 돈은 정직을 좋아한다. 한 번은 해외 협력업체와의 미팅에서 한 사람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이번 계약은 조금 불투명하지만 이익이 큽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이익보다 명예가 먼저다. 명예를 잃으면 이익도 따라간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몇 년 후 그 회사는 위기를 맞았다. 반면 우리는 신뢰를 지켜냈고 더 큰 시장을 얻었다. 나는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다. 돈은 정직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법이다. 나는 종종 돈을 물과 같다고 말한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겸손한 사람에게 돈이 모인다. 물은 흐르며 생명을 살린다. 돈도 마찬가지다. 흘러야 한다. 사회와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돈을 움켜쥐면 썩는다. 흐르게 하면 순환한다. 나는 불을 흐름의 예술이라 불렀다. 내 손에 머무는 순간은 짧고 흘러가며 만들어내는 가치는 길다. 그래서 나는 재단을 세웠다.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젊은 세대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내가 돈에게 배운 철학이었다. 돈은 쌓이는 것보다 쓰이는 데 의미가 있다. 부의 본질은 소유가 아니다. 관리다. 돈은 쌓을 수 있지만 지혜 없이 다루면 반드시 흩어진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부는 무겁다. 그것을 감당할 철학이 없으면 부는 주인을 삼킨다. IMF 때 나는 그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다. 시장이 흔들리고 기업들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내게 물었다. 회장님, 삼성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버티는 게 목표가 아니다. 다시 서는 게 목표다. 돈을 잃는 것은 두렵지 않았다. 두려운 것은 신뢰를 잃는 것이었다. 부는 다시 쌓을 수 있지만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결정을 돈이 아니라 가치로 내렸다. 돈은 가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림자를 쫓으면 본질을 잃는다. 본질을 쫓으면 그림자는 따라온다. 이것이 내가 배운 부의 법칙이다. 나는 가끔 젊은 기업가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한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돈은 사람의 내면을 본다.
불안한 사람은 돈을 붙잡으려 하지만 안정된 사람은 돈을 다룬다. 돈은 그런 사람을 따른다. 내가 부를 바라보는 시선은 늘 현실적이면서도 철학적이었다. 나는 돈을 도구로 썼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으로. 그러나 그 힘이 나를 지배하도록 두지 않았다. 돈은 인간을 돕는 도구이지 인간의 주인이 될 수는 없다. 삼성의 경영 철학에는 언제나 인간이 중심이었다. 기술, 자본,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 돈은 그 사람들의 신뢰를 연결하는 매개였다. 그래서 나는 임원들에게 말했다. 돈을 벌려 하지 말고 사람의 마음을 얻어라. 마음을 얻으면 돈은 따라온다. 그 말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실제 경영의 법칙이었다. 소비자가 신뢰하는 기업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선다. 그러나 신뢰를 잃은 기업은 돈이 많아도 이미 죽은 기업이다. 나는 부를 나무의 열매에 비유한다. 열매는 땅이 비옥할 때 열린다. 그 땅이 바로 가치다. 돈만 바라보면 땅이 메말라 간다. 가치를 가꾸면 열매는 자연히 열린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기술로 돈을 벌지 말고 철학으로 돈을 벌라고 강조했다. 기술은 경쟁할 수 있지만 철학은 흉내낼 수 없다. 철학이 있는 돈은 흔들리지 않는다. 어느 날 한 기자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에게 불안 무엇입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불안 책임입니다. 돈이 많을수록 해야 할 일이 많아진다. 그 돈이 흘러가는 것이 곧 그 사람의 품격이다. 부자가 되는 건 어렵지만 존경받는 부자가 되는 건 더 어렵다. 나는 존경받는 부자가 되고 싶었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실보다 그 돈을 어떻게 썼는가로 평가받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돈이 나만을 위한가 아니면 세상을 위한가? 그 대답이 세상일 때 마음이 편안했다. 오늘날 사람들은 부를 성공의 절대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나 진짜 성공은 돈을 넘어선 곳에 있다. 돈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지만 삶의 의미를 대신할 수는 없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하면 그 인생은 허전하다. 나는 수없이 많은 부자들을 보았다. 그러나 진짜 부자는 많지 않았다.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평안을 가진 사람이다.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리 큰 저택에 살아도 좁다. 마음이 평안하면 작은 방에서도 자유롭다. 나는 젊은 시절보다 지금의 내가 더 부유하다고 느낀다. 그것은 통장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속의 여유 때문이다. 나는 이제 안다. 돈의 본질은 자유다. 하지만 그 자유는 돈이 많다고 오는 것이 아니다. 돈을 통제할 때 비로소 오는 것이다. 돈을 위해 사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된다. 돈으로 사는 사람은 삶의 주인이 된다. 나는 후자를 택했다. 여러분, 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경외하십시오. 돈은 인간을 시험하는 가장 정직한 도구입니다. 돈 앞에서 드러나는 당신의 태도가 곧 당신의 철학입니다. 나는 평생을 통해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돈이 당신을 평가하지 않는다. 당신이 돈을 평가할 뿐이다. 그 눈을 잃지 않는다면 돈은 언제나 당신을 돕는 친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배운 5번째 인생의 교훈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 그것은 내가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현실이다. 세상은 늘 변했다. 기술이 변했고 시장이 변했고 사람들의 생각이 변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조직,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시대에 남겨졌다. 나는 1980년대 후반 이미 한국 경제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느꼈다. 수출은 늘었지만 품질은 일본에 뒤처졌고 조직은 관성에 젖어 있었다. 그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의 삼성으로 10년 뒤를 버틸 수 있을까? 답은 아니오였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바꾸자. 전부 바꾸자.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자. 그 말은 내 인생의 선언이자 삼성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주문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어떤 이는 말했다. 회장님, 이미 잘하고 있는데 왜 바꾸십니까?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했다. 지금 잘하는 것이 내일의 실패를 만든다. 사람은 안정에 익숙해진다. 성공한 기업일수록 그렇다. 그러나 안정은 성장의 무덤이다. 나는 임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위기는 항상 내부에서 시작된다. 바깥의 적보다 무서운 것은 안주하는 마음이다. 조직은 성공과 함께 무뎌진다. 보고서는 늘 비슷하고 회의의 말투도 바뀌지 않는다. 그 순간부터 쇠퇴가 시작된다. 나는 그 흐름을 너무 많이 보았다. 그래서 나는 늘 불편함을 선택했다. 새벽에 눈을 뜨면 먼저 물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진 게 있는가? 없으면 불안했다. 불안은 나의 연료였다. 1993년 나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신경영을 선언했다. 세계 시장의 중심에서 한국 기업의 한계를 보며 나는 마음속에서 울분이 치밀었다. 우리는 더 이상 따라가는 기업이 아니라 이끄는 기업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그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고의 문제였다. 나는 말했다. 생각을 바꿔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그날 밤 나는 임원들과 긴 회의를 했다. 몇몇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너무 급격한 변화는 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혼란이 없는 혁신은 없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순간 혁신은 끝난다. 그 후 나는 조직의 구조를 송두리째 바꿨다. 보고 체계, 품질 기준, 심지어 회의 방식까지 모든 것을 다시 세웠다. 사람들은 처음에 반발했다. 회장님, 이건 너무 빠릅니다. 나는 말했다. 세상은 우리보다 더 빠르다. 느리면 죽는다. 변화는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고통 없는 변화는 없다. 혁신은 늘 피와 땀 위에서 피어난다. 한 번은 공장 현장을 돌며 제품 불량률을 직접 확인했다. 숫자로는 보이지 않던 문제들이 내 눈에는 보였다. 나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태도를 바꾸면 품질이 바뀐다. 품질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변화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의식이다. 나는 임원들에게 늘 물었다. 당신은 스스로 변화를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남이 시키니까 움직이는가? 진짜 변화는 외부의 압력으로 오지 않는다. 내면의 각성에서 시작된다. 사람은 자신이 변해야 할 이유를 깨닫기 전까지 절대 바뀌지 않는다. 나는 그래서 늘 말했다. 변화는 두려움보다 믿음에서 시작된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면 새로운 길을 걷지 못한다. 나는 수없이 실패했지만 그 실패가 나를 성장시켰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그것이 진짜 혁신의 토양이다. 나는 혁신을 3가지로 정의했다. 첫째, 익숙한 것을 의심하라. 둘째, 낡은 성공을 버려라. 셋째, 새로운 기준을 세워라. 혁신은 창조가 아니라 해체다. 기존의 틀을 깨야 새로운 구조가 들어선다. 나는 늘 말했다. 우리가 만든 성공이 내일의 실패가 된다. 오늘의 방식을 내일까지 쓰면 그것이 이미 낡은 것이다. 사람들은 안정 속에서 안심하지만 나는 불안 속에서 미래를 보았다. 안정은 현실을 지키지만 불안은 미래를 만든다. 나는 그 불안을 사랑했다. IMF 위기 당시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다. 나는 그때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수천 명의 직원, 수백 개의 협력사, 수십 개의 해외 지사, 모두가 내 한마디를 기다렸다. 그때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지금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중이다. 고통은 재건의 신호였다. 나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마웠다. 변화는 내게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위기 때마다 나는 말했다. 기회는 위기 속에 숨어 있다. 그리고 그 말은 늘 현실이 되었다. 나는 변화의 속도를 숨결이라 표현했다. 회사가 살아있다면 변화의 숨결이 느껴진다. 조직이 정체되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죽은 것이다. 나는 회의 때마다 물었다.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다. 변화를 잃은 조직은 호흡이 멈춘 것과 같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의 마음이 굳으면 기업은 죽는다. 한 번은 젊은 사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왜 그렇게 변화를 강조하십니까? 이미 삼성이 세계 최고 아닙니까? 나는 그에게 말했다. 오늘 최고라면 내일은 평균이다. 세상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멈추면 바로 뒤처진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나는 덧붙였다. 내가 두려운 것은 실패가 아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그 마음이 회사를 죽인다. 변화는 늘 불편하다. 익숙한 것을 버리고 낯선 것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면 성장은 없다. 나는 그것을 통증의 성장이라 불렀다. 근육이 단단해지려면 고통이 필요하듯 조직도 마찬가지다. 나는 삼성을 성장시키기 위해 수없이 많은 고통을 감내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미래를 보았다. 이제 나는 후배들에게 말하고 싶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이 곧 생명이다. 세상은 앞으로 더 빠르게 변할 것이다.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시장은 끊임없이 재편된다. 그 속에서 살아남는 길은 단 하나다. 스스로 변화를 만드는 사람.
남이 만든 변화를 쫓는 사람은 항상 늦는다. 변화의 주인이 되어라. 그것이 당신을 살리고 회사를 살린다. 나는 인생에서 3번 크게 변했다. 첫째, 젊은 시절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내 길을 걸었을 때. 둘째, 품질혁명을 선언하며 삼성을 새로 세웠을 때. 셋째, 신경영을 통해 세계를 향해 나아갔을 때 그 3번의 변화가 내 인생을 완성시켰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믿는다. 변화는 끝이 없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 변해야 한다. 그것이 성장의 증거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 위험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실패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의 나를 부숴야 한다. 나를 깨는 순간 세상은 다시 열린다. 그것이 내가 배운 6번째 교훈이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지혜로워진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지혜가 생기지는 않는다. 배운 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이다. 나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나이가 들수록 버려야 할 것이 많아진다. 50대, 60대가 되면은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이제는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 하지만 안정이란 단어는 자칫 무서운 덫이 된다. 안정은 편안하지만 동시에 변화를 거부하게 만든다. 나는 60이 넘어서도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났다. 젊은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다. 사람들은 내게 물었다. 회장님, 이제 다 이루셨는데 왜 그렇게 사십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직 달리기가 끝난 게 아니요. 인생은 마라톤이다. 젊은 시절은 전반전이고 50 이후는 후반전이다. 전반전은 성장을 위해 뛰지만 후반전은 의미를 위해 달려야 한다. 나는 50이 넘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이제는 채우는 게 아니라 비워야 할 때다. 젊을 때는 손에 쥘 것을 찾지만 나이가 들면 손에서 놓을 것을 찾아야 한다. 인생의 무게는 짐의 양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짐을 얼마나 버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나는 젊은 시절 모든 걸 얻으려 했다. 돈, 명예, 사람, 성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진짜 부는 가지지 않는 자유에 있었다. 50 이후의 삶은 싸움이 아니라 정리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남길 것인지, 무엇을 버릴 것인지를 정리하는 시기다. 그 정리가 없으면 인생은 복잡해지고 마음은 불안해진다. 나는 젊은 임원들에게도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이 50이 되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앞을 향해 달리지 말고 자신을 돌아봐라. 인생의 전반전은 나를 세우는 시간이지만 후반전은 나를 비우는 시간이다. 남들이 뭐라 하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내 안의 중심을 지켜야 한다. 그 중심은 돈도 명예도 자식도 아니다. 그것은 신념이다. 내가 왜 이 길을 걷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이 질문이 사라지는 순간 인생은 방향을 잃는다. 나이가 들면 관계도 정리해야 한다. 모든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마라. 젊을 때는 네트워크가 힘이지만 나이가 들면 고요가 힘이다. 불필요한 관계는 에너지를 빼앗는다. 나는 그렇게 수많은 인연을 정리하며 배웠다. 나를 성장시킨 사람만 남기고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은 떠나보냈다. 그것이 냉정한 결정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이었다. 60대 이후의 평화는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관계의 정제에서 온다.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거리를 둘 것인가이다. 돈과 명예도 마찬가지다. 50이 넘으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려야 한다. 돈을 관리하지 못하면 돈이 삶을 지배한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돈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인생의 하인이어야 한다. 60이 넘어 돈을 쫓는 사람은 이미 방향을 잃은 사람이다. 그때는 지혜를 쫓아야 한다. 돈은 남에게 줄 수 있지만 지혜는 오직 나에게만 남는다. 그것이 진짜 자산이다. 나는 인생의 후반전을 정리의 예술이라 불렀다. 그 정리 속에는 단순한 버림이 아니라 통찰이 담겨있다. 젊은 시절엔 열심히 일하며 위를 받지만 나이가 들면 아래를 봐야 한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 나를 믿고 일하는 후배들, 그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나는 회사를 이끌며 늘 고민했다. 내가 떠난 뒤에도 이 조직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고 철학을 남겼다. 그것이 나의 유산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나는 늘 이렇게 대답했다. 성공보다 중요한 건 지속이다. 일시적인 성공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내는 건 철학이다. 철학이 없는 성공은 거품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50 이후의 인생은 지속 가능한 삶을 설계하는 시기다. 그 지속은 외적인 힘이 아니라 내적인 균형에서 온다. 건강을 챙기고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단순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의 비결이다. 나는 후배들에게 자주 말했다. 성공이란 남보다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 걷는 것이다. 젊은 시절의 속도는 중요하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 늦더라도 제대로 가는 것. 그것이 성숙이다. 나는 오랜 세월 경영을 하며 깨달았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걷는 사람이다. 나는 50대 이후부터 매년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후배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이 질문 하나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경험이 쌓이지만 동시에 집착도 쌓인다. 그 집착을 비우지 않으면 지혜는 들어오지 않는다. 나는 그래서 늘 마음속에서 하나씩 버렸다. 나를 괴롭히던 사람에 대한 원망, 과거의 영광, 사소한 자존심, 그것을 버릴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가벼움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세상은 늘 새로운 세대가 주도한다.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나는 어느 날 회의에서 임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닦았으니 이제는 그들이 달릴 차례입니다. 젊은 세대는 우리보다 빠르고 감각적이며 세계적이다. 그들의 속도를 따라가기보다 그들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60대의 리더십은 이끄는 것이 아니라 비켜주는 것이다. 젊은 세대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역할이다. 나는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남기고 싶다. 인생의 절반은 싸우는 시간이고 나머지 절반은 지키는 시간이다. 그러나 마지막엔 반드시 나를 지켜라. 세상은 끊임없이 요구하고 사람은 끝없이 기대하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 남는 건 자신이다. 나를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큰 성공도 의미가 없다. 50대 이후에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싸움을 해야 한다. 이제 나는 후회보다 감사가 많다. 젊은 시절의 실수, 실패, 고통, 그 모든 것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인생의 후반전에서 비로소 평화를 배웠다. 평화는 조용한 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전투 끝에 찾아오는 힘이다.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다. 지금이 바로 그 평화를 준비할 시간이다. 젊은 날에는 성장의 속도를 고민했지만 50 이후에는 마음의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진짜 어른의 삶이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균형이다. 경쟁보다 성찰, 소유보다 관계, 말보다 침묵, 그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하다. 나는 이제 압니다. 50 이후의 인생은 덜 가지려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마지막까지 평온하게 웃을 수 있다. 이것이 내가 젊은 시절 몰랐던 7번째 진실입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지난 세월을 돌아본다. 수많은 성공과 실패, 환호와 침묵, 그리고 수천 명의 얼굴들이 스쳐간다. 어떤 날은 자부심으로 가득했고 또 어떤 날은 깊은 외로움이 밀려왔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이 나를 만들었다. 나는 그 속에서 하나의 결론에 다다랐다. 인생은 싸움이 아니라 이해의 여정이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와 싸운다. 경쟁자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때로는 자신과 싸운다. 그러나 진짜 성장은 싸움이 끝난 뒤 이해가 시작될 때 이루어진다. 나는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야 그것을 깨달았다. 싸움으로 얻은 승리는 잠시지만 이해로 얻은 평화는 길다. 그리고 그 평화는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온다. 나는 이제 안다. 용서란 남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이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회장님, 누군가를 배신한 사람을 정말 용서하셨습니까? 나는 조용히 대답한다. 그를 용서했지만 다시는 함께하지 않았다. 이것이 나의 철학이다. 용서는 마음의 문제지만 화해는 구조의 문제다. 마음의 평화는 주되 다시 상처받을 자리에 서지는 않는다. 그것이 냉정이 아니라 지혜다. 나는 오랜 세월을 거치며 그 경계를 배웠다. 미워하지 않되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숙한 인간의 자세다. 사람들은 말한다. 화해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묻고 싶다. 정말 편한가요? 아니면 불안한 평화를 억지로 꾸미고 있는 건가요?
진짜 평화는 관계 회복이 아니라 거리의 확보에서 온다. 나를 지키는 거리, 그것이 곧 평화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용서했다. 그러나 그들과 다시 손을 잡지는 않았다. 그 선택이 나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내가 그들에게서 자유로워진 순간 비로소 내 안에 고요가 찾아왔다. 그것이 진정한 화해였다. 이제 나는 인생의 마지막 무대에서 젊은 세대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화해를 원하는가? 아니면 평화를 원하는가? 둘은 다르다. 화해는 상대와 함께 있는 것이고 평화는 나 혼자 있어도 괜찮은 것이다. 나는 평화를 택했다. 그 선택이 나를 지켜주었다. 세상은 언제나 관계를 유지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말하고 싶다. 모든 관계가 영원할 필요는 없다. 역할을 다한 인연은 떠나보내야 한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살다 보면 우리는 상처받는다.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함께한 이에게서 배신당한다. 그러나 그 상처가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강하게 만든다. 나는 수많은 상처를 겪으며 배웠다. 상처는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상처를 통해 인간을 배우고 인간을 통해 삶을 배운다. 그 과정을 피하지 마라. 상처는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성장의 흔적이다.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젊은 시절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던 사무실, 실패한 보고서를 다시 고치던 날들, 그리고 새벽 첫 기차를 타고 공장을 향하던 그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내 삶의 진짜 보석이었다. 돈보다 값졌고 명예보다 빛났다. 그 시절에 나는 늘 불안했지만 그 불안 덕분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불안은 나를 이끈 등불이었다. 여러분, 두려움을 피하지 마라. 두려움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성장도 멈춘다. 내가 살아온 길은 화려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성공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실패와 눈물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고통이 나를 사람답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젊은 날의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포기하지 마라. 넘어져도 괜찮다. 다만 일어나라. 인생의 승패는 몇 번 넘어졌느냐가 아니라 몇 번 일어섰느냐로 결정된다. 나는 수없이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일어섰다. 그것이 내가 가진 유일한 재능이었다. 세월이 흐르고 이제 나는 더 이상 빠르게 달리지 않는다. 대신 천천히 걷는다. 걸음을 늦추니 예전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다. 직원의 작은 미소, 바람이 흔들리는 나무, 내 옆에 조용히 서 있던 사람들. 나는 그때 알았다. 인생의 아름다움은 속도에 있지 않다. 방향과 진심에 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이루려 애쓴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은 단 한 가지다. 얼마나 진심으로 살았는가. 나는 후회가 없다. 다만 아쉬움은 있다. 더 일찍 사람의 마음을 이해했더라면, 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더라면 누군가의 어깨를 조금 더 가볍게 해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늦게 배운 만큼 확실히 배웠다. 진짜 리더십은 말이 아니라 마음이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신뢰다. 그리고 그 신뢰는 오직 진심에서 나온다. 나는 지금도 후배들에게 말한다. 진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도 그 울림은 남는다. 이제 나는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를 부탁하고 싶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관계를 억지로 붙잡지 마라. 무엇보다 스스로를 잃지 마라. 세상은 끊임없이 요구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면의 평화다. 나는 평생을 기업과 함께했고 수많은 결정을 내려왔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가장 큰 결정은 회사를 위한 것도 돈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나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다. 용서는 했지만 화해는 하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이 내 인생의 방패였다. 그 방패가 있었기에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여러분, 인생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외로우며 때로는 쓰러진다. 그러나 그것이 삶이다. 완벽을 꿈꾸지 말고 진심으로 살아라. 그러면 결국 당신의 진심이 길을 만든다. 나는 평생 그 길을 걸었다. 돌길이었고 비탈이었지만 결국 그 끝에는 빛이 있었다. 오늘 이 연설의 마지막으로 나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다. 당신은 화해를 원하는가? 아니면 평화를 원하는가? 나는 평화를 택했다. 그 선택이 내 인생을 자유롭게 했다. 여러분도 언젠가 그 선택의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그때 부디 남이 아닌 자신을 선택하라. 자신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강함이다. 나는 이 무대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했다. 생각을 바꾸어라.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변화하되 자신을 잃지 마라. 세상은 변해도 당신의 중심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당신의 등불이 될 것이다. 이제 나는 마이크를 내려놓는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짓는다. 박수 소리가 멀어지고 강당의 불이 서서히 꺼져간다. 그러나 마음속의 불은 여전히 타오른다. 그 불은 나를 살아있게 한 신념, 나를 지탱해준 철학,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메시지다. 진짜 평화는 관계의 회복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화해에서 온다. 그 말을 남기며 나는 천천히 연단을 내려왔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삶에도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청중은 잠시 숨을 죽였다가 조용히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다. 그리고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진짜 화해, 진짜 평화였다.